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탐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더십, 그중에서도 많은 리더들이 이게 좋은 거라고 믿고 또 추구하는 형님 리더십 있잖아요. 이 친밀한 리더십이 가진 예상치 못한 함정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커리어 파토스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의 형님 리더십, 친화 동기를 낮춰야 우승한다 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 블로그가 동명의 커리어 파토스라는 유튜브 채널도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흥미롭다 싶으시면 훨씬 더 생생한 콘텐츠가 있는 유튜브 채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한 해에는 팀을 통합 우승이라는 정상에 올려놓은 그 리더십이 바로 다음 해에는 팀을 8위까지 추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될 수가 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역설을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 역설을 풀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사용할 핵심 도구는 심리학자 데이비드 맥클렐랜드의 동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의 행동 뒤에는 크게 세 가지 근본적인 욕구가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바로 성취, 권력, 그리고 친화 동기죠. 이걸 통해서 왜 어떤 리더십은 반짝 성공에 그치고 어떤 리더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을 지탱하는지 그 구조적인 차이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탐사의 목표는요, 단순히 한 스포츠팀의 흥망성쇠를 따라가는 걸 좀 넘어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팀장님, 리더, 어쩌면 리더가 되실 바로 당신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드는 리더십의 진짜 조건이 뭔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소스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 2024년 기아 타이거즈의 통합 우승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시 이범호 감독의 형님 리더십은 그야말로 신드롬에 가까웠어요. 선수들하고 격이 없이 지내고 팀을 하나의 가족처럼 끈끈하게 묶는 그의 스타일이 엄청난 시너지를 냈다. 다들 이렇게 칭찬했죠. 그런데 불과 1년 뒤 2025년에 팀 성적이 8위로 곤두박질 치니까 모든 게 바뀝니다. 언론과 팬들이 바로 그 형님 리더십이 팀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소스를 보면 과거 김기태 감독 시절에도 우승 직후에 성적이 급락했던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고 지적하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똑같은 리더십이 한 해는 성공의 비결이었다가 다음 해에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그냥 운이 나빴다거나 주축 선수들 컨디션이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나 개별 선수의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소스는 이걸 특정 유형의 리더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맥클렐랜드의 이론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평소에는 장점처럼 보였던 리더의 친화 동기가 위기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취약점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친화 동기요? 아니,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왜 취약점이 된다는 건가요? 오히려 팀워크를 다지는데 필수적인 요소 아닌가요? 팀원들이 리더를 좋아해야 따르는 법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잘 와닿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팀이 잘 나갈 때, 그러니까 모두가 이기고 즐거울 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가 시너지를 내죠.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고 팀 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좋은 형,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한 리더는 그때부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질까봐, 선수들이 자신을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꼭 해야 할 쓴소리나 냉정한 결정을 내리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리더십의 균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 스타일 이전에 그 행동을 결정하는 더 근본적인 내면의 욕구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바로 맥클렐랜드가 말한 세 가지 동기, 성취, 권력, 친화 이거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친화 동기, 즉 아필리에이션 모티브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이 동기가 유독 높은 리더는 의사결정의 최우선순위를 관계에 유지해 둡니다. 이런 말을 하면 조 친구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팀 분위기가 서먹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데이터나 원칙보다 앞서는 거죠. 와, 이거 듣는 팀장님들은 지금 좀 뜨끔하실 것 같아요. 나도 좋은 팀장이란 소리 듣고 싶어서 싫은 소리 못했는데 하고요. 이게 바로 친화 동기가 너무 높은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친화 동기의 함정이죠. 자, 두 번째는 권력 동기, 파워 모티브입니다.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인데 팀의 우승이나 회사의 성공을 위해 영향력을 사용하려는 사회화된 권력 동기입니다. 유능한 리더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사회화된 권력 동기이죠. 아, 그러니까 뭐 독재자처럼 군림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팀의 승리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내가 가진 영향력을 제대로 쓰고 싶어하는 욕구군요. 그건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취 동기, achievement motive입니다. 이건 스스로 설정한 높은 기준에 달성하고 어려운 과업을 완수하면서 성공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는 욕구예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죠. 소스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 세 가지 동기의 균형이 깨졌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사회화된 권력 동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성취 동기, 그리고 개인적인 친밀함을 추구하는 친화 동기가 가장 낮은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친화 동기가 권력 동기를 압도하는 순간 리더는 객관성을 잃고 원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형은 될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하는 리더가 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리더가 일부러 구성원들과 거리를 두고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소스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흥미롭습니다. 바로 적절한 심리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뭔가 좀 차갑게 들리는데요. 일부러 정을 떼라는 말인가요? 차갑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평소에는 선수나 팀원들과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할 분리 능력이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를 들면요. 어제 저녁에 같이 술 한잔하면서 고민을 들어줬던 선수라도 오늘 경기 성적이 부진하다면 데이터에 근거해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리더의 머릿속에는 저 친구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라는 감정이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 지금 가장 확률 높은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공적인 질문만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평소에 친한 형에서 결정권자로 역할을 완벽하게 전환하는 능력, 그게 바로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아, 마치 부모 같은 거네요. 평소엔 친구처럼 아이들하고 놀아주다가도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중요한 규칙을 가르쳐야 할 땐 단호한 부모의 역할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역할 전환 능력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건 비단 스포츠팀 감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많은 팀장님들이 고민하잖아요. 팀원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동시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현대 리더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가 정말 좋은 점이 이렇게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청취자분들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제시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성과를 만드는 리더가 되기 위한 3가지 액션 플랜.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 행동 지침은 형용사를 빼고 숫자를 넣으라는 겁니다. 친화 동기가 높은 리더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주 모호한 피드백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잘하고 있네 라거나 반대로 조금만 더 신경 써줘 같은 말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말은 당장의 관계는 부드럽게 만들지 몰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뭘 신경 써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소스는 형용사 대신 숫자를 넣으라고 조언합니다. 요즘 잘하고 있네가 아니라 지난주 대비 고객 응대 시간이 평균 15초 단축되었네요.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조금 더 신경 써줘 대신에요. 그렇죠. 지난주 대비 목표 달성률이 5% 하락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원인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와 같이 데이터에 기반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드백이 리더의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공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충돌은 줄이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확실히 효과적이겠네요. 두 번째 지침은 뭔가요? 두 번째는 사적인 점심 식사와 공적인 미팅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팀원들과 친밀감을 쌓는 건 분명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함께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건 팀워크에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소스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에서는 철저하게 결정권자의 가면을 써야 한다고 강조해요. 결정권자의 가면이요? 그게 팀원들에게 너무 이중적으로 보이거나 좀 가식적으로 느껴지진 않을까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명은 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뜻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친한 형이나 누나가 아니라 이 팀의 성과를 책임지는 리더라고 스스로와 팀원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거죠. 회의에서는 사적인 농담보다는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해 토론하고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최종 결정은 리더가 책임지고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역할 분리가 명확할 때 구성원 리더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면서도 공적으로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역할의 경계가 분명할 때 오히려 더 신뢰가 쌓인다는 말씀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행동 지침은 거절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세 번째는 거절의 기준을 명문화하라입니다. 친화 동기가 높은 리더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거절이에요.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나를 싫어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조직의 원칙이 어긋나는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그날 기분이나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팀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 사람 부탁은 되고 내 부탁은 안 되지? 라면서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되겠네요. 그게 제일 위험한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권위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소스는 거절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가능하면 그걸 팀원들과 공유하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회사의 보안 규정에 어긋나는 자료 요청은 직급과 관계없이 거절한다. 개인의 성과에만 도움이 되고 팀 공동 목표와 무관한 리소스 요청은 거절한다. 와 같은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거절의 주체가 리더 개인이 아니라 우리 팀의 원칙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리더는 그 원칙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성원들은 리더의 거절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거절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원칙이 지켜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정리해보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는 리더십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어서 인기를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사적인 감정보다 조직의 목표와 원칙을 우선하면서 심리적 거리를 둘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특히 리더 자신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즉 친화 동기를 스스로 인지하고 제어하면서 팀의 공동 목표를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사회화된 권력 동기를 더 키워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만약 리더라면 리더로서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팀원들에게 그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에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불편한 결정을 내리고 욕을 먹더라도 결국에는 팀을 성장시키고 성과를 만들어낸 유능한 리더로 기억될 것인지 말이죠. 이를 위해 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이 셋 중에 무엇인지 나의 동기 패턴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상사나 혹은 리더인 당신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리더는 맥클렐랜드가 말한 세 가지 동기, 즉 성취, 권력, 친화 중 어떤 동기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동기가 현재 우리 팀의 성과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